우리 친족 상속, 교재가 친족이 조금 두꺼워요. 상속은 이거보다 좀 얇고, 일단 강의는 친족 2회, 상속 2회, 그리고 친족 2회, 상속 2회 우리 네 타임이야. 6타임 아니야. 네 타임이고, 그 다음에 3시간 반 딱 할 겁니다. 3시간 반 할 거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조문 위주, 조문 위주로 체크할 거, 그 다음에 판례들,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문제 분석을 하면 사례에서 2번 나왔어요. 사례에서 2번 나왔는데 주로 나온 게 이제 친족 상속 상속 회복 청구권, 상속 회복 청구권 사례. 그다음 유류분 계산하는 사례가 한번 나왔는데 그거는 뭐 솔직히 사실 2차 구력 있는 친구들 외에는 거의 손도 못 댈 거야. 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기록에서 뭐 상속회복 청구권. 근데 누구나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건 아는 거. 그러니까 살짝 나오죠. 그리고 상속권자 확정하는 문제, 그 다음 상속 지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게 나옵니다. 사례는. 근데 이제 객관식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객관식이 보니까 5개 정도 나와요. 25지문 정도 나오거든. 12.5점이에요. 야, 민사 기록 청구치지 않았는데. 기록 청구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많은 인풋을 넣을 것인가? 그건 좀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은 제가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대신에 트랙 때문에 제가 하긴 하지만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가볍게 하고 적절하게 점수 맞고 나머지에서 점수를 취하는 전략으로 친상에 시간 많이 써서 나는 5개를 다 맞추겠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상법 조문을 한번 더 보시는 게 오히려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문 위주로 조문 위주로 할게요. 그리고 강의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친족은 이거 법조문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이고요. 뭐 통일된 뭐 그런 사례 문제나 기록 문제가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중요 조문 위주로 하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7페이지 한번 보시죠.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사건. 자, 서설의 1의 넷째 줄. 자, 서설의 1의 넷째 줄. 판례는 부부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부부 재산 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공유재산의 분할 청구는 모두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 이혼 및 재판 청구와는 병합할 수 없다. 민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혼하면서 이혼소송 제기한 동시에 명의신탁된 재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등 하게 되면 관할 자체가 다릅니다. 관할이 다르다. 그 다음이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 비송으로 나누는데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건이 비송으로 구별되고 있다. 뭐 가나다, 라마류인데 이거 외우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업 나가셔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법조문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각주 12번 한번 보시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과 같이 가사소송 가류 사건 같은 경우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나 재판상 하회가 원칙적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재판상 성립될 수 없다.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 넘기시고요. 2번 가사소송 사건의 특징입니다. 변론주의가 제한됩니다. 자백의 구속력 적용되지 않고. 자, 우리 변론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뭐죠? 직권탐지주의죠. 직권탐지주의입니다. 직권탐지주의. 그 다음 3번 처분권주의가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소법 220조 청구했는데 청구 인락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의 2번 가류, 나류, 가사소송 사건의 청구를 인정한 확정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예외가 되죠. 그 다음 9페이지 2의 2번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예, 직권 탐지주의.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고해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사실 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무변론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예, 무변론 판결을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바람난 의사 사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의사가 간호사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이제 이제 사랑이 도피를 한 거지. 훌륭하신 분들 많아.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그 소위 월급 의사 있잖아요. 예, 월급 의사를 하면서 이제 전전하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아니 정식 그러니까 뭐 좀 제대로 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가 이혼을 안 해주고 그 남자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면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계속 또 도망다니면서 사랑의 도피를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혼 소송을 계속 제기해요. 이혼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데 안 되지. 이혼 소송 제기하면 법 판사는 무조건 당사자 출석하라 그래요. 예. 출석하라 그래. 그럼 출석 안 하거든. 그럼 이유 없다 가지고 계속 기각이 나. 그리고 벌써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4번인가 제기해가지고 다 기각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데 보니까 이혼 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파탄의 증거로 삼으려는 것 같아. 그런 거 안 받아주지. 예,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뒤치다 그는 해야지. 자, 10페이지. 자, 친족의 유형 한번 보시죠. 이따 또 양자할 때 또 화끈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양자할 때. 자, 친족의 정의. 예, 법조문 한번 보시죠.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합니다. 예, 인척. 배우자나 인척은 친족이지만 혈족은 아닙니다. 그 다음 혈족의 정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이제 반계혈족이라고 한다. 형제, 사촌 형제, 그 다음 삼촌,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인척의 개원, 인척이 뭐야? 769조 한번 보시죠. 제목이 좀 이상한데. 개원이 맞나? 맨날 이 법조문 보다 보니까. 맞네. 개원이네. 야, 한자만 보다가 진짜 개원. 혈족의 배우자. 숙모들이죠. 작은 엄마. 배우자의 혈족. 장인 장모님.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게 이른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니까 그러니까 처남의 와이프라든지 처남의 와이프라든지 그 정도로 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남의 와이프다. 아니면 새언니라고 해야 되나? 오빠의 와이프. 오빠의 와이프들. 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니다. 친족이 아니므로 혼인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이제 배우자 한번 보시죠. 예전에 이런 문제 나왔는데 요즘 이런 문제 나오진 않더만. 자, 배우자, 작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죠. 여기서 혼인은 법률론을 의미합니다. 법률론을 의미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나 첩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관계는 혼인의 성립으로 발생하고 당사자의 사망과 혼인의 취소 및 이혼으로 소멸하게 된다. 자, 그 다음 11페이지 자연혈족의 개념 가볍게 한번 보시죠. 1. 이해가의 1번 한번 보시죠. 첫째 줄.
자기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직계 혈족이라고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예,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을 반계 혈족이라고 한다. 예, 그 개념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 나의 1번, 예, 나의 1번. 입양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이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동일한 친족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이걸 법정혈족이랍니다. 종래의 적모 서모 관계와 뭐 계모자 관계, 법정 혈족 관계에서나 계정에 의하여 단순 인적 관계로 바뀌게 됐다. 예. 따라서 정모 계모 간에는 예,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법정 혈족 관계의 발생과 종료, 이 빨간 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양친자 관계입니다. 예. 양친자 관계는 입양으로 발생하고 사망 또는 입양의 취소, 파양에 의해 소멸한다. 양친의 혈족과 양자의 직계 비속 사이에도 직친족 관계가 발생합니다. 내가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게 되면 그에 대해서도 친족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친자 간의 친족 관계는 양친의 혈족과 양자의 직계 비속 사이에만 발생하므로 양자의 친생 부모와 양친 사이에는 혈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에 동의를 해준 친생 부모와 양부모 사이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나 인척의 1번 동그라미 하고요. 1번 혈족의 배우자 뭐 매형. 그 다음 계모가 뭔지 알죠? 새엄마. 새엄마. 배우자의 혈족. 그 다음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동서. 배우자의 계모. 동서. 주로 동서가 많죠. 자, 넘기시고 친족의 범위 한번 보시죠. 12페이지. 777, 770조, 772조.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777조. 친족관계에 대한 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에 각호다. 8촌 이내의 혈족, 피가 섞인 혈족, 아니면 4촌 이내의 인척, 그 다음 배우자입니다. 친족 상속법의 배우자는 항상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항상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직계 혈족은 직계 1이고 옆으로는 어떻게 되나? 반계가 2죠. 그래서 예, 2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는 어떻게 되나? 삼촌이 되는 거죠. 삼촌. 삼촌 진짜 못 배운 말이지. 조선시대 때 삼촌 했으면 기사대기 맞을 거야. 그치? 숙부님, 백부님. 삼촌 자주 보십니까? 1년에 한 번 보기듯이 힘들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여러분 당숙 하는 거 들어보셨죠? 당숙, 당숙모 하는 거. 이 당숙은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당숙이라고 그러죠. 당숙이라고 그럽니다. 당숙이 옛날 그러니까 진짜 한 6, 70년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제사도 같이 지내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제일 큰 형이라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동생의 아들들이 제사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면 다 이제 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같은 동네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주 보게 되죠. 근데 요즘은 뭐 당숙이 뭐 진짜 모르지. 당숙 모르죠. 당숙을 일컫는 다른 말이 있지. 그게 뭔가? 아재 아니야. 아재. 사시 아재 할 때 그 아재가 당숙을 보통 아재라 그러죠. 자, 자, 그 다음, 내가 사시아지잖아. 제가 사시아지죠. 교실에 사시아지가 한 명 있네.
3층 가면 버글버글 합니다. 다 사시아저들이에요. 자, 가족 한번 보시죠. 자, 다음에 자는 가족으로 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뭐,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예. 그 다음, 제1항 2호의 경우는, 예,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하나, 예, 요거 줄 거 놓으시고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다. 예, 요게 부양료와 관련해서 예, 판례가 있습니다. 예, 부양료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어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이에 부양 의무와 관련해서 예, 판례가 생겼다. 자, 13페이지 781조는 예, 전부 중요합니다. 이게 개정된 조문이라서 781조 예, 13페이지 1항 한번 볼게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당연히 따르겠죠. 그런데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과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 요거 기억하시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해성을 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항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뭐 사망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모해성을 따라야 되겠죠. 그 다음 4항도 예,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예, 허가를 받아 예, 성과본을 창설한다. 이건 뭐 상식적인 건데 5항 6항이 중요한데 자 혼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혼인외자가 대부분 사생아죠. 사생아에서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근데 사생아가 생기면 아버지가 인지를 해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모해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뒤에 인지를 한 이후에 가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해성을 계속 쓸 것인가. 자,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왜 나왔을까? 이혼 부부들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혼 부부들이 결합을 할 때 애들의 성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뭐 생활 기록부 적는데 부모님 성함 적는데 성이 다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자, 그 다음 판례 13번 맨 밑에 판례 줄건 부분만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본을 변경한 필요에 있을 때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의 성숙도, 뭐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자의 성본을 변경을 이루어야지 아니할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그 다음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심리한 다음 각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자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넘기시고 자, 혼인 약혼 거의 안 나오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약혼의 요건 법조문은 801조 한번 보시죠. 801조 14페이지 중단에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808조를 준용한다. 혼인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808조 자, 그 다음 802조 이건 법조문 보시면 돼요.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808조 준용합니다.
자, 그 다음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관련해서 15페이지 3번 한번 보시죠. 조건 기한부 약혼이 가능한가? 조건부 기한부 결혼은 안 됩니다. 그 약혼은 가능한가? 자, 친족범상의 신분행위는 조건 기한에 친하지 않은 행위지만 약혼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요게 약혼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중간에 박스 있는 판례는 한번 읽어만 보고 여러분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60년 전 판례, 60년 전. 자,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장래 혼인신고하기로 하여 혼인예약을 맺는다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다. 이 또 쓰레기지. 이 또 쓰레기지. 그러니까 처가 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다른 여자하고 혼인식하고 처하고 헤어지게 되면 뭐 결혼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죠. 이 보면 시대적 이거 연도를 한번 보세요. 6.25가 이제 막 지났을 때잖아요. 이때만 해도 그 조선시대의 그 가부장적인 그 규범이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의 그 생활 규범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대로 내려왔어.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규범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 6.25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 규범이 그대로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제 6.25 이후에 사회가 한번 변형이 생기면서 이제 막 깨지고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죠. 자, 15페이지 맨 아래 약혼의 효과 한번 보시죠. 자, 약혼의 강제이행 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약혼 해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헤어져야지. 어떡하겠어. 대놓고 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자,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2번. 판례 2번 한번 보시죠. 제3자가 혼인예약의 효력 존속 중 예약자 일방에 타의 일방과 혼인예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때에는 혼인예약을 파기한 혼인예약자와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어떤 경우인가? 약혼한 자들이 있죠. 약혼한 커플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방이 바람 핀 거야. 바람을 핀 거야. 다른 사람을 만난 거지. 그러면서 이제 혼인 파기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약혼의 상대방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에 추가하여 그 남자와 그 남자 참 말이 참 예약 상대방과 같이 불법 행위를 한 자, 모두에 대해서 손배 청구.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혼인과 관련해서 한번 해볼게요. 내연이요. 이혼소송 제기하면서 요렇게 해가지고 위자료 청구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위자료가 같이 연대하여, 뭐 요즘에 공동하여겠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액수는 같이 나와요. 본래 같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아주 실무적인 거긴 한데, 그 위자료를 인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재산적 손해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를 인정해 주지 않죠.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등 재산적 손해를 안 해주는데, 자, 불법행위 어떻습니까? 신체 손상이나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 실무상 위자료의 한도액은 보통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사 사건은 더 적어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배 청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청구하면 5, 6천만 원 나올 수 있어요. 5, 6천만 원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처가 이혼소송 제기하지 않아. 이 사람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배청구만 하는 거예요. 이혼소송 제기하지 않는 건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야.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고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왜냐면 애가 자녀가 있잖아요. 예. 자녀가 있으니까 일단 내한테 남편 노릇은 안 해도 되는데 애의 아버지 노릇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여자를 떨어내겠다라고 해가지고 법률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결국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그런데 이거 소송 제기하면서 남편을 피고에서 제외하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만 조져주세요 그런다고. 이 여자만 조져주세요. 근데 그것도 참 생각이 짧은 게 만약에 판결 받으면 이 돈 누가 주겠어? 남편이 또 줄 거 아니야. 그죠? 남편이 받아서 뭐 어차피 돌고 이게 이제 이코노미긴 한데 이 손배청구를 하게 되면 이건 판결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손배금은 보통 500에서 600 정도밖에 인정 안 해줘요. 500에서 600 정도밖에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알지. 왜 남편을 피고로 지정을 안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여자가 잘못일까? 이 남편이 잘못일까? 얘 잘못이지. 얘가 잘못이지. 왜 주범을 빼놓고 종범만 괴롭히냐? 그거죠. 잘 안 해줍니다. 그 다음, 자, 16페이지 3번 한번 보시죠. 위에. 약혼에 의해서 친족이나 상속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약혼 중에 애를 놓으면 혼인 외자가 되는데 이후에 혼인하면 혼인 중의 자로 준정이 된다. 준정이 된다. 준정은 뒤에 하겠지만 이게 예전에는 호주 상속에 있어서 호주 승계 부분에서 승계 순서가 달라가지고 좀 실익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혼인 외의자 상속권이 있습니까? 혼인 외의자가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실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밖에 나가서 사고 쳐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인지를 해가지고 신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상속권이 있어, 없어? 있어? 진짜? 내가 죽으면? 있지?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04 약혼 해제의 사유. 특징적인 게 6호입니다. 6호. 6호. 1년이에요. 1년. 혼인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3년인데 약혼은 1년이에요. 자, 자격정지, 승견 후견, 한정 후견, 병, 약혼 혼인, 뭐 간음, 뭐 그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 806조 1, 2, 3항 한번 보시죠. 1항 약혼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재산적 손해 청구,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죠. 약혼을 하게 되면 비용이 지출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이 전항의 경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 다음 3항 빨간 거 동그라미 하시고 본래 위자료는 상속 양도가 안 되지만 계약이 성립하거나 이미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 제기 후에 사망하게 되면 수계도 가능해집니다. 수계도 가능해집니다. 이혼 중 당사자의 사망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페이지 맨 마지막에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약혼 예물 반환 청구 요거 한번 보시죠. 자, 밑에서 셋째 줄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리와 유사한 성질이긴 하나 약혼 해제에 관하여 가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약혼 예물 서로 교부하고 나서 사고 치면 안 됩니다. 요즘 약혼 잘 안 하죠. 요즘 약혼식 잘 안 하죠. 저희 세대 때는 그때 약혼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약혼식 하고 이런 게 유행했죠. 많이 깨졌지. 그러니까 뭐
결혼식 돼봐야 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그 다음 18페이지 한번 보시죠. 요 판례는 예, 좀 체크 좀 하시죠. 진상 재밌는데. 내년에 한 10회차로 해가지고 예,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한번 강의를. 예. 자, 줄금 부분 한번 보시죠. 둘째 줄, 예물의 수령자가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물 반환을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되고 그 다음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혼인이 해소되어도 약혼 때 교부한 예물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요거는 뭐 객관식에 종종 나오죠. 그 뭐 상식적인 거지만 판례가 이러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정이 있죠. 그건 예외 거의 인정 안 해줍니다. 예, 그 특별한 사정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뭐 없는 한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경험 없는 변호사는 이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예, 만사 헛짓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죠. 예, 거의 안 됩니다. 자, 혼인의 성립 한번 보시죠. 자, 812조 법조문 한번 보세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럼 결혼식은? 결혼식은 필요 없어요.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그 다음 신고는 이인이 연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언이죠. 일종의 정인이죠. 정인. 자, 18페이지 밑에서 한, 둘, 셋, 넷, 5페이지. 다섯째 줄 한번 보시죠. 18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개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이런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에 참다한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며 실질적 의사설에 따라 가장혼인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혼인을 하는 이유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요즘 가장혼인은 대부분 뭔가요? 외국인들, 외국인들 비자나 그 시민권 문제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TV에 나오는 그 우즈베키스탄 모델 같은 여자하고 한 번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못 보고 거기 가서 결혼식을 하니까 결혼식을 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혼인신고를 해줘야 돼요. 혼인신고를 해야 그 여자가 거기 가서 입국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혼인 비자라 그러던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입국이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런데 결혼식하고 와서 모든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보내줘요. 그쪽에 보내줬는데 그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거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진짜 비일비재예요. 요즘은 대부분 그거 외국인하고 이른바 사기 결혼 당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자, 19페이지 혼인의사의 존재 시기 한번 보시죠. 맨 위에 3번. 판례는 혼인의 의사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을 신고할 때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되었다거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면 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되더라도 혼인의사의 합치는 없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훌륭하신 아저씨분, 훌륭하신 아저씨분 혼인 무효 주장하면서 이 판례 겁나게 원용했지만 안 받아들이시더라고. 안 받아집니다. 자, 19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판례 2번 한번 보시죠. 혼인 무효가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딱 2주 만에 남자가 교통사고 나가지고는 혼수 상태에 빠진 거야. 손해배상금이 한 7, 8억 됩니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소문은 다 났으니까 나 결혼한 걸로. 근데 혼인신고는 안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남자 측의 부모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결혼시키고 일주일 만에 내 아들이 박살이 났으니까, 혼수 상태로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를 굉장히 적대시한다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7, 8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혼인신고 해가지고, 혼신고를 해야 뭐가 발생하나? 상속이 되죠. 상속이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와 관련한 분쟁들은 그 보상금 있죠. 손해배상금. 배상금과 관련해서 주로 혼인신고를 하여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꼭 이 남자의 여자로 남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 사실혼 관계에서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 상속권은 반드시 법률혼의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상속권 반드시 법률혼의 배우자에게만 인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임대차 보호법이 내는데 보면은 사실혼은 배우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승계 인정해 주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군인연금법, 그 다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산재법. 산재법. 그거 보통 이제 근로자들 다치고 이러면 이제 배상금 받고 하는 거. 그건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수급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을 이제 주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못하고 대부분 이제 사실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위험한 현장에서 뭐 추락해서 사망을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도 있고, 뭐 애가 있으면 오히려 좀 편하긴 한데, 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실혼 관계로 굉장히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아가지고 사망한 상태에서 그 같이 살던 배우자가, 사실혼의 배우자가 수급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시부모님이 다 갖고 갑니다. 아니면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던 형제들이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특별법에 사실혼의 배우자에 대해서 수급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있다. 인정해 주는 경우는 있다. 대부분 이러한 분쟁은 주로 보상금이나 수급권과 관련한 것이다. 그 다음 5번 밑에서 한둘 셋넷, 이 동거의 합의와 관련해서 아주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동거 합의로 하는 합의가 따로 없이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만 있었더라도 혼인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뭐 재혼 부부들이 서로 지방에,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 있고, 그 다음 결혼을 했는데 동거는 사실상 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왜냐하면 경제적 기반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상태에서 이제 과연 혼인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 어떻습니까? 수급권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한 명이 사망을 한다든지. 그 다음 형식적 요건, 2의 1번 빨간 거 동그라미 하시고, 신고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친족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창설적인 것입니다. 창설적. 결혼식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 돼요. 이 성립 요건이에요. 그 다음 실질적 혼인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 넘기시고 20페이지 4번, 가로 4번의 위에서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또한 혼인의 신고는 공무원의 혼인신고 수리에 의하여 완료되며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는 그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만 되면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무효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말소됐다 하더라도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예.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결혼하셨나? 안 했지 아직? 아, 결혼 안 했죠.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아, 결혼하셨죠? 예. 아, 결혼하셨습니까? 오. 혼인신고 빨리 했습니까? 예, 혼인신고 빨리 했습니까? 요즘 여자들이 혼인신고 안 한다 그러던데. 여자들이. 예, 여자들이 잘 안 하려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여자분들 혹시 내가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새끼가 뺀다. 그럼 작살 내야 돼. 작살 내야 돼. 이게 어디? 이러면서. 저는 의료보험증 때문에 결혼식,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결혼식 하고 나서 아마 한 열흘 정도 있다가 했는데 굉장히 후회되더라고. 좀 이따 할 거. 좀 이따 할 거. 자, 동의가 필요한 혼인 한번 보시죠. 자, 동의가 필요한 혼인, 예, 808조 1항 2항. 혼인하는 때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한쪽의 동의권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형광펜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 법정 대리인이 다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미성년 후견인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예, 피성년 후견인. 예, 예전에 이제 금치산자에 준하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혼인 정령의 맨 밑에 좀 만 18세 된 사람 혼인할 수 있다. 그 다음 21페이지. 자, 근친혼의 금지 한번 보시죠. 1. 8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6촌으로 바뀌었습니다. 66. 그 다음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런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아이고. 멀죠. 자, 그 다음 3, 예, 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 예, 양부모계의 혈족 6촌, 이것도 있고, 예, 그냥 법조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이건 뭐 이런 거 외우고 있다는 거는 예, 굉장히 예, 비효율적이죠. 자, 중혼, 예, 중혼은 혼인에서 종종 예, 법좀 그 지문이 거의 빠지지 않죠. 자,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첫째 줄부터 1, 2, 3, 4, 5, 6번째 줄. 자, 중혼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 자, 사기 강박에 의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했는데 협의 이혼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혼인이 부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혼이 됩니다. 그 다음 이혼 취소 심판 진행 중 타인과 혼인했는데 그 다음 이혼 취소 심판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결국 소송 제기 중에 하다가 결국 깨져가지고 어떻게 되나 전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혼 심판 승소 확정 후 타인과 혼인했는데 이혼 심판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주로 이제 재판에 있어서 재판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예전에는 호족부가 전산화 안 돼가지고 중혼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뭐 통합된 전산망 하에서 중혼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등기부도 뭐 이중보존 등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하지는 않죠. 다 전산화돼서. 자, 2번 중요하죠. 중혼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단순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들은 모두 적법한 배우자가 되고 따라서 상속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3회 밑에서 1, 2, 3, 4, 5번째 줄 한번 보시죠. 신분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선의를 위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게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의 신분행위 효력. 제목.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의 신분행위 효력과 관련해서 다수설은 양 당사자 모두가 선의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신분행위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주 22번 동그라미. 제3법상 행위에서는 단독 행위는 행위자 선임은 단서 적용. 그 다음 계약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양 당사자 모두 선의해야 보호된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혼인의 무효까지만 하고 우리 조금만 쉴게요. 혼인 무효 사유입니다. 815조. 지겹죠? 혼인 무효. 자,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입니다. 술 먹고 뻗어 있는데 지장을 찍는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혼인이 809조 제1항 8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근친혼 금지 규정을 위배했을 때. 그 다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때. 그 다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을 때. 직계만 해당되죠. 반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직계만. 자, 내려오셔서 자, 양가로 1의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판례는 이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일단 동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부부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부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혼인의 실질을 형성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판례 3번 판례 1, 2, 3, 4 맨 마지막에 번호가 5번이어야 되는데 4번으로 되어 있네. 자, 3번 5번 판례 동그라미 하시죠. 23페이지 3번 5번 판례 23페이지 3번 5번 판례 3번 외국인 을이 갑과의 사이에 참다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는 경우 요게 대부분이죠. 혼인 무효. 설령 을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목적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을 외관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일 뿐 민법 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 다음 5번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로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 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그 혼인은 무효다. 왜 이런 혼인신고를 한다? 별것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뭐 돈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갈라서서 별거하고 있는데 남자가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오이씨 배 아프거든. 신고해 버리는 거지. 그러면 혼인신고 수리가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혼인 무효의 성격 한번 보시죠. 24페이지 2의 1번. 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혼인에 무효 원인이 있으면 그 혼인은 당연 무효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다수설 판례입니다. 무효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등록법 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노트 좀 하시죠.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상속 회복 청구 등 다른 소송에서 성결 문제 삭제하시고 그냥 성결적 법률 관계로서 성결적 법률 관계
선결적 법률 관계로 이해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소유권자인 사실은 소송물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청구 원인 중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될 선결적 법률 관계에 해당하죠.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선결적 법률 관계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 뭐 근친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히 선결적 법률 관계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냥 뭐 가족관계 등록부만 보면 뻔하게 아닌데, 그런데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걸 선결관계로 주장할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겠죠. 이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판례 2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맨 위에 판례 2번. 자, 청구인과 비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 이혼 신고에 의하여 해소됐습니다. 혼인 무효를 안 하고 협의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호족부에 그게 남겠죠. 이혼 사실이 남아요. 그 다음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원칙적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라서. 단순히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잘했어야지. 근데 혼인 무효는 이게 조정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이 또 안 돼. 가류라서. 그래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뒤에 가면 80년대 판례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편견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때니까. 자, 25페이지. 자, 3에 1 동그라미 하시고 2의 셋째 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사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혼인의 무효. 혼인이 무효라면 뭐 별도의 취소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죠. 그 다음 부부관계를 기초로 한 상속이나 권리 변동은 무효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인에 실질이 없는 경우,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판단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사자는 재산분할 청구도 못하고 일상가사 책임, 일상가사 대리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청구는 가능하다. 자, 이가 중요한데요. 혼인이 무효이면 그 출생자는 혼인 외의자가 됩니다. 혼인 외의자예요. 그런데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출생신고하여 등재하였다면 그 자에 대해서 뭐가 해야 된다? 인저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 상속에 있어서, 친족법에 있어서 무효행위의 전환 추인은 소고표를 가지고, 소고표.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25페이지 맨 아래, 죄송합니다. 25페이지 맨 아래 제목은 뭔지는 봐야지. 무효인 혼인의 추인입니다. 무효인 혼인의 추인인데, 자, 넘기시고. 자, 첫째 줄, 둘째 줄. 무효인 혼인의 추인에 대해서 139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에 의해 혼인 신고 시부터 유효했던 혼인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자, 139조 법조문 보세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추인한 때부터 아닌가? 추인하여도,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추인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행위에 있어서의 추인은 그 행위가 있었던 혼인신고 시부터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 소고표를 안 주면 추인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상속관계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 3의 셋째 줄 판례 한번 보시죠. 3의 셋째 줄. 자, 판례는
민법 139조 본문이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광펜,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형성되어 있던 신분관계 효력을 부여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이익에 반한다. 따라서 소급적 효력을 인정해 준다. 아무 때나 추인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무효행위의 전환으로서의 요건은 구비한 것이어야 가능하겠죠. 또.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한번 보시죠. 입양의사로 생후 3개월 된 기아를 출생신고를 하였고 당시 부모나 후견인들 승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나 양자가 15세가 된 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묵시적인 입양의 추인을 긍정한 예가 있다. 긍정한 예가 있다. 그 다음 4번에 첫 번째부터 셋째 줄, 첫째 줄부터 셋째 줄. 당사자 간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그러할 가망성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 밑에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판례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가모, 양육 등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 사실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유효한 입양신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입양에 가름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친생자로 신고된 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 판례가 리딩 케이스예요. 무효행위의 전환 및 추인과 관련한 리딩 케이스인데 이건 사례를 제가 하나 딱 들어드릴게요. 실제 사안입니다. 제 1처가 있었어요. 자가 있었고 자 1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내연처가 있었어요. 인진했습니다. 그 다음 이분이 이제 사망을 하고 속이 썩어서 사망했겠지. 남편박이 사고를 치니까. 자, 그러면 이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하는 게 또 어때? 또 둘인데 이 아저씨가 또 제 3처를 또 제 2처 새로 혼인을 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불임이었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업둥이를 데리고 왔는데 입양이잖아요. 친생자를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자3이죠. 자3이 돼요. 입양을 하였지만은 친생자 신고를 하였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이 입양의 이제 유효권 구비가 안 된 거예요. 법정 대리인의 대락이나 승낙이라든지 이런 걸 구비를 못했고 얘가
15세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추인도 안 돼. 예, 추인도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지금 호족부를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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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분은 사망하셨고, 그쵸? 이 사람 상속권이 있을까? 내연애처는 예, 없잖아요. 그쵸?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법률혼이 아니잖아요. 아예 예, 중혼이 아니에요. 이 사람 상속권이 없어요. 이 사람은 혼인신고가 돼 있는 법률혼 네, 배우자니까 상속권이 있죠. 그러면 이분 사망하시면 상속권자가 이렇게 이제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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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되면 되겠네. 그쵸? 예. 그러면 9분의 3? 뭐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인데. 자, 얘 상대로 상속 등기 말소 청구를 한 거예요. 친생자가 아니잖아. 친생자가 아니죠. 친생자가 아닌데 얘 앞으로 지금 무슨 등기가 가 있나? 상속 등기가 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 참칭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자2가 자3 상대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에 법적 성질은 뭐가 된다? 상속 회복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자3은 할 수 있는 항변이 뭐 무효행위의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무효행위 전환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하나도 구비를 못한 거예요. 예, 증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 등기는 전부 말소돼야 됩니다. 예. 이 등기 전부 말소되고 얘의 지분을 또 나머지 어떻게 되나? 얘의 지분 아예 없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지분 비율이 조정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둘의 배우자 한 명이니까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그러니까 참칭 상속인이 이런 형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 데리고 안 오니까 뭐 커서는 조금 나이 들어서는 자기가 양자라는 사실은 알았겠지. 예. 그렇다고 해서 양자라고 해서 뭐 다른 친부모가 뭐 생활을 하는 것도 같이 뭐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엄마 아빠로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케어를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 참칭 상속인이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상속회복 청구권. 그 다음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든지 그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미성년자 입양은 요건이 뒤에 좀 나오겠지만 좀 까다롭죠. 예. 좀 까다로워요. 법정 대리인의 대락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 대락도 없고 추인도 안 된 사안이죠. 상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분만 쉬고, 예, 나머지 또 진행하시죠. 예.